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지방정부 출범 특집,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도정과 교육행정에 이어 오늘은 우리 삶의 터전인 전북의 14개 시군의 비전과 미래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재선과 3선 단체장들의 안정적인 약속부터 초선 단체장들의 전임자 사업 계승과 차별화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할 두 분입니다.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이호 군산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하고 교육행정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민선국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임적인 출범 기조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먼저 홍 교수님부터. 네, 뭐 우리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그다음에 14개 전북의 기초자치단체장까지 모두 석권하는 그야말로 지방선거 1995년 민선 발족 이래 역사상 처음에 이런 구도가 이제 형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각급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슬로건들과 또 공약들을 내세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인수위 활동에서의 중심적인 기조는 어떤 크거나 추상적인 어떤 구호보다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에서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전북도와 14개 시군단체장들의 대체적인 기조 같습니다. 장밋빛 구상은 좀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복지라든가 생활 밀착형 정책 중심으로 향후 민선국이 도정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전북의 기초자치단체장들,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최근에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각 지자체가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역이 소멸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좀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소위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에 이르러 이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결국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다. 따라서 지방별로 특색 있는 사업화를 통해 가지고 지방 생존과 발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기초단체장들의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요. 약 한 350개 넘게 대상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한 60개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놓고 지금 치열한 전략적인 승부수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들도 자기들의 연관성이 높은 이 국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같이 겸비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호 교수님은 어떤 평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전체적으로 민선국이 기초지자체의 출범 기조는 성장보다는 좀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막 대형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좀 제시하는 측면은 좀 억제됐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재정 건전성이나 좀 실행력을 함께 고려한 이런 공약과 비전들이 이번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사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초선 단체장들은 좀 변화의 혁신들을 좀 추구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재선, 3선 단체장들은 좀 시정이나 군정의 좀 안정, 그다음에 계속성 측면에서 좀 지역별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그 인수위 활동이 14개 시군 모두 다 이렇게 열심히들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익산하고 남원시 그리고 임실군 같은 경우 인수위 활동 내역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 당선인들 되기 전부터는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었는데 갑자기 좀 이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네,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는 그 주민과의 소통 또 그리고 장밋빛 전망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 당선자가 당선이 돼가지고 자기 단체의 그 내부 사정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인수위를 구성을 해서 여러 재정 상황이라든가 예산 상황, 또 그동안 앞선 그 지방 정부가 수행해왔던 사업들을 평가할 때
실제 기대했던 것만큼 못한 상황이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밋빛 공약 대비 현실적인 상황에 대비해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날 것 그대로 공개했을 때 올 수 있는 정치적 행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인수위 같은 경우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자제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을 도와줬던 여러 인사들이 있는데 인수위에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합류를 해서 활동을 하고 인수위 활동이 끝난 다음에 지방 정부가 출범할 때는 요직의 또 보훈 인사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을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에서도 인수위 활동의 일부 자치단체의 비공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또 공약을 장밋빛으로 내놨다가 실제 인수위 활동을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그리고 충분한 예산적, 재정적인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바로 인수위에서 공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활동에 비공개를 전환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민들과 약속했던 소통, 네. 그리고 인수위가 그 효율성 그리고 소통,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처음에 공약했던 대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네. 인수위 활동을 통해서 극히 예외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원칙론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되기를 좀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자, 전주시 같은 경우 뭐 지난주에 좀 짚어봤지만 이 빚이 1조 원에 가깝다는 이제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뭐 추경까지도 지금 빠르게 지금 신청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전주시 심각한 재정난 여파가 꼭 전주시뿐만은 아니고 다른 시군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들이 이 국간 사정이 이렇게 좀 열악해진 이유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또 신규 공약들은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이거 추진이 가능할지도 걱정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주시의 이 재정난은 이제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현재 지금 지방 정부가 처해 있는 공통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9기는 아무래도 그 확장 재정보다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이제 불가피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방 재정의 열악한 이유를 이제 세입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 경제와 좀 연동되는 지방소득세의 부분이 좀 감소 부분이 좀 크고, 세출 측면에서 보면 복지 분야의 예산이 확대된 측면이 고정비로서 계속 증가하는 압박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중장기에 걸쳐서 하는 인프라나 도비 지방비 매칭 사업들이 물가 상승으로 계속 그 사업비들이 상승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좀 지방 재정이 갈수록 좀 악화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지방 재정이 앞으로 향후 민선 9기의 어떤 그 예산이나 시정 방향을 어떻게 좀 제한하냐? 아무래도 이제 그 예산 부족이다 보니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결정하기가 아주 힘들 상황이 온 거고, 그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시군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은 실행력이 담보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렇게 다 보면 좀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한 신규 사업보다는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계속 사업이 계속 그 시군의 사업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민선 9기에 행정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초선 단체장하고 그다음에 뭐 재선과 3선을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전북 14개 시군 중에 초선이 당선된 곳은 전주, 군산, 익산을 포함해서 5개 시군입니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초선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이 좀 전임하고 좀 차별화 유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좀 바꿔야지 보이는 것도 달라질 거고, 그렇다 보면 전임자 흔적 지우기라는 것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다면
알게 모르게 부작용도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홍 교수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본인의 임기 중에 성과를 내놔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크게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작용이 동시에 이제 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정적인 것을 살펴보자고 하면 일단 소위 매몰 비용, 전임 지방정부 단체장이 해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바꿈에 따라 가지고 앞서 썼던 비용들이 의미가 없게 되는 이 매몰 비용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집무실을 새로 리모델링 한다고 가구들을 다 드러내고 또 슬로건이나 무슨 마스코트 이런 것들도 새로 다 디자인한다고 해가지고 앞에 것들을 다 없애고 새롭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지난 민선 8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체 민선 8기 기초단체 중에서 3분의 2가 그런 활동을 전임자 지우기 활동을 벌임에 따라 가지고 수백억 원의 국고가 낭비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데요. 전임시장에서 시군 단체장이 주로 역정을 뒀던 사업들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던 공무원들이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자신들이 해왔던 이런 정책이나 일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무사한 일이 생김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약화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지요. 또 하나 이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쭉 실행해왔던 행정과 정책의 신뢰도와 영속성이 줄어드는 일관성이 추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산업단지나 뭐 SOC 인프라 이런 것들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그 내용들을 방향을 틀거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없애버린다고 치면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의 연속성,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되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계승할 것을 계승하고 고쳐야 될 것,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는 그런 예.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개별 단위로 좀 물어보면 홍 교수님한테 바로 이어서 하나 더 질문 드려보면요. 익산시를 한번 들여다보면 최정호 신임 시장이 일단 전임 시장의 정책은 크게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KTX 역세권, 그다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있고요. 저 반면에 조금 대형 개발 사업 대신에 이제 구도심 활성화 문제, 아니 민생 회복이나 이런 데다가 방향성을 좀 틀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종호 익산시장이 이제 초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국토부 이제 차관 출신이거든요. 예, 따라서 익산시가 그동안 정원율 전 시장 체제에서 이제 3선을 하면서 12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펼쳐왔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정원율 시장은 여러 가지 이제 도지사에 그때는 출마하려고 했지만 네. 뭐 스포츠 구단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KTX 관련한 부분 또 쿠팡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대형 유통산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의 익산시가 12년 동안 수행해왔던 이건 굵직굵직한 중후장대 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비해서 이제 최정호 신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을 살리고 민생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내실 있는 체감 정책을 위주로 하겠다라고 지금 표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중요한 문제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그렇죠. 포기할 네.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익산시가 가져왔던 중장기적인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은 지속하되 네. 지금 뭐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또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은 많이 소외되는 감을 느끼고 있는데 예, 익산시 내부의 구도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기가 체감될 수 있을 정도의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것과 큰 것들을 서로 조화롭게 균형해 나가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이호 교수님한테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 신임 김재준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아리백산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국가 산업이고 주도 산업이기 때문에 계승을 하기로 했는데 좀 걱정되는 게 사실 예전에 이제 군산 민선 8기 당시에 가장 눈에 띄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공공배달앱이죠. 배달의 명수가 이게 뭐 전국적인 화제가 됐기도 했고요. 전국에서 시초가 돼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던 사업인데 자, 이게 재정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그거를 꽤 오랫동안 해오긴 했는데 이게 좁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사업 확장은 못하게 됐을 거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민선 8기 끝과 함께 사라지게 됐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건. 예, 지금 군산시장에 취임하신 이제 김대중 시장께서는 아마 이 지금 배달의 명수를 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 중심 앱에서 요 예산을 직접 소상공인에게 좀 지원하겠다. 그래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직접 지원 방식 중에 민간 앱에 지불하는 이 수수료를 요 돈에서 좀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런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냐?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공공 앱이 기존의 민간의 앱에 비해서 경쟁에서 도태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좀 철수를 하는 게 맞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공공 앱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순기능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냐면 예. 처음엔 이거는 수요자 측면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입장에서 공급 측면에서 이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민간에 가는 걸 좀 저렴하게 하고 이것을 좀 완화하는 기능으로 설계가 되었고 네. 여기에 이제 지역 화폐라든가 군산사랑 상품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 화폐와 연계를 해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경제 위기 상황, 지역 위기 상황에 큰 돌파구가 됐던 이런 순기능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 지면에서 점유율이 한 5% 내외로 좀 나오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고 이 공공 앱을 시가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철수하는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사업은 처음에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순기능이 명확히 존재하는 사업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때 계속 예산이 들지만 예. 이 사업 중에서 우리가 좀 계승해야 될 어떤 부분들, 이전시켜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공공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지역 소상공인의 플랫폼으로 좀 전환시키는 좀 단계적 좀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사회에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 시사 토론에도 공공배달에 한번 출연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14개 시군 단체를 좀 확대해서 쓰거나 아니면 권역별로 좀 확대해서 만들면 사실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정말 시 단위로 쪼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 전북도가 네네. 그걸 좀 통합해가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런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 교수님, 남원도 하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남원은 양충모 시장 들어오자마자 모노레일 사태라는 이제 큰 난제를 떠안았습니다. 이게 몇백억대 부실 사업이었고, 이거 이제 빚 문제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주민 갈등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좀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은 쉽지는 않겠지만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이제 모두의 인수위 중에 발표를 비공개를 했던 예. 지자체 중에 하나가 이제 남원시였는데요. 남원입니다. 바로 이제 이 문제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남원시가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태로 네. 올해 1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남원시가 원래 채권자로부터 빌렸던 돈이 405억 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소송하는 기간 동안 이제 이자가 붙지 않겠어요? 그게 연리 12%입니다. 꽤 높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자만 한 100억 원 정도가 부담이 되고요. 또 소송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해서 소송 비용까지 합치면은 약 추정컨대 한 520억 원 정도의 빚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원시의 재정 자립도가 8.1%예요. 아, 10%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 없이는 이 빚 사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죠. 따라서 양충모 시장이 이제
당선되자마자 인수위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게 이 부분일 거고 지금 임기 초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아마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먼저 이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쉬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빚은 이미 진 것이고 이것은 예. 뭐 명명백백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투명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또 남원 시민들의 의향을 반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처리할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보고요. 또 이걸 이걸 놓고 또 정치적으로 공방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또 회계 재무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우선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전임자 비판하는 걸 넘어서 현실적으로 떠하는 이 채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양충모 남원시정의 큰 과제다 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두 분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초선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전임자 사업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게 책임 소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임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담돼 있을 수도 있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공직사회의 눈치 보기도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초선 같은 경우는 자기 선거 때 도와주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논공행상으로 좋은 자리에 앉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것 가지고도 인사잡음이 있는 곳이 좀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 교수님부터. 예. 예, 그 조직에서 인사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사가 조직을 장악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선거나 집권 과정에서 공신이 있다면 같이 쓰는 건 맞지만 능력과 무관한 인사가 시정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공직사회가 좀 사기가 저하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업의 본질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단체장의 의중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피해가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초선 단체장들께서는 지금 선거 과정이나 인수위 과정에서 보고를 받으시면서 페이퍼로 사업을 파악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한 100일 정도는 실사 수준에서 한번 파악을 하셔라. 그래서 30일 동안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30일 정도는 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판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취임 한 100일 정도 지난 뒤에 요 사업들은 이러한 이유로 계속하든지 아니면 좀 중단하라고 방향을 전환하든지 좀 이러한 좀 실사 수준의 좀 행정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단체장께서는 지금 취임하시자마자 좀 외부로 많이 바쁘실 거예요. 행사에. 근데 좀 이런 것들 좀 꼼꼼히 좀 챙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단체장이 새로 바뀐 지자체라고 하면 다 공통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공직사회를 운영하는 인사원 측에서 가장 나쁜 것이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뭔가 정책을 바꿀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공직사회를 설득해야 될 것이고요. 네. 인사와 관련해서도 물론 보훈 인사를 소위 코드 인사를 준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매우 한정된 제한된 정무직에 한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기존의 소위 늘공이라고 하는 직업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해왔던 전임 정부에서 해왔던 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인사를 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나 이제 새로 지자체장이 바뀐 곳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을 수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선 지방정부 단체장이 수행했던 정책들을 일괄적으로 무시할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잘 계승을 하고 거기에다가 본인의 것들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소위 배제가 아닌 업그레이드식 정책과 인사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초선이 아니고 이제 연임하는 단체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 군데죠. 진안과 무주, 부안은 3선을 하게 된 단체장들이고요. 그다음에 정읍과 김제 등 6개 지역은 재선 단체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무 연속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걱정되는 거는 새로운 사업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재선 3선의 단체장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정책이나 행정의 연속성입니다. 이 자산을 가지고 유리한 고지에서 좀 시작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장기 사업이 전임자가 바뀌었다고 방향이나 비전이 바뀌면 그 안정성과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신뢰를 좀 얻기 힘든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큰 자산으로 가져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경계해야 될 측면은 뭐냐면 이게 리더십이 오래 갈수록 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올해도 넣어야 된다라는 어떤 관성과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다 경제성이 낮지만 또 투입되는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선 3선의 단체장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될 측면은 이 사업들을 사업 초기처럼 그 명백한 그 평가한 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측면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굉장히 넣기가 힘든데 이런 것들을 좀 재배치하는 좀 이런 전략들을 좀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홍 교수님, 아무래도 이 연임 지역 같은 경우 뭐 유권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임을 시켰겠죠. 삼선도 다시 뭐 시키고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걱정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은 고착화가 되었으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조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떤 우리가 이제 매너리즘 영어를 써서 좀 그렇죠. 하지만 네. 이 변화가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 수의 계약도 계속 해도 오던 네. 관성대로 하기 때문에 뭐 업체를 똑같이 계속 쓴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좀 임기 초반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쇄신책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없겠습니까? 네, 재선 3선에 성공한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권력의 관성에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봐요. 이번에도 재선 3선은 그 단체장들의 기자회견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비효율을 떨어내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사업들을 걷어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본인이 수행해왔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으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과거의 효율성 그다음에 성과 측면에서 정리해야 됐을 부분들을 본인이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비판을 하는 셈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재선 3선한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과가 있겠습니다만은 과는 덜어내고 이제 공을 쌓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 관성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에게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네. 돼요. 아무래도 관성이라는 거 늘 하던 대로만 하다 보면은 이 변화, 혁신,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쓴소리할 수 있는 주변의 참모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핵심 순환 보직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핵심 요직에만 일부 공무원들을 배치할 게 아니라 예. 기회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주면서 순환 보직함으로써 공직사회 내부의 어떤 피가 이 혈류가 잘 돌게 함으로써 정책적인 혈류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수의계약이라든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잘못하면은 또 재정적인 비리 또 부정부패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감사나 회계부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주기 인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인사보다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권력의 작동과 관성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결국 핵심이 사람과 정책,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히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선 3선된 단체장 본인의 끊임없는 자기 혁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자기 혁신의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시군자 지방 정부들이 정말 일 잘하는 지방 정부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임기 초반에 올해 안에 좀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 가장 중요한 정책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홍 교수님부터. 예. 네.
저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은 욕심을 줄여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즉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많은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한 것들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또 뭐 인공지능 전환과 관련한 것들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4년이라고 주어져 있지만 마음은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초기에 의욕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세상이라는 게 뭐 또 하늘에 새로운 것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임기 중간에 본인이 선택과 집중해서 도민들 또 그리고 주민들이 느끼기에 이 단체장 때는 이것만큼은 하나가 또는 두 개가 확실히 바뀌었구나. 이 두세 개를 선택과 집중해서 올인하는 게 이 지방정부의 정책의 성공도 담보할 거니와 단체장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성과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매번 공약 이행률이라는 숫자에 집중하는데 그런 숫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두 개, 두세 개의 정책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교수님. 예,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단체장이 관심 있는 사업들은 그 조직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자체 단체장이 지속적으로 점검하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은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초기에 개인기에 의해서, 초기에 내 의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걸 중장기적으로 실행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공직사회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뭐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좀 성과 관리라든가 이행률이라든가 만족도들을 좀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점검하는 행정 체계를 만들어 놓고 좀 관리하시면 조기에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지방자치라는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화려한 비전으로 치장한 단체장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주민들입니다. 자, 각 지역의 청사진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저희도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톱파보기 방송됩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뉴스 톱파보기 김선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는 교육 관련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전북 교총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사 10명 중에 60%인 6명이 교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였는데. 자, 군산의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2년간 무려 100건이 넘는 민원을 넣은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 침해 인정 판정을 해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교권 보호국이 나와서 무너진 교권을 통쾌하게 바로 세우는 드라마가 큰 인기인데요. 기자님 혹시 보셨습니까? 저게 아닙니까? 우리의 아빠가 많이 화가 났어요 하는 걸로 화제가 많이 됐었죠. 네. 참교육 드라마? 네. 봤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시청자들이 왜 그렇게 열광할까 생각해보면 현실이 그만큼 답답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군산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제주에서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 교장, 심지어 교육청 직원까지 수십 명을 고소한 사건도 있고요. 이렇게 군산의 103건 민원 사례나 제주의 무차별 고소처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미 교권 침해다라고 판정을 내렸음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교보위의 결정이 학교 내부의 교육적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법기관의 접근 금지 명령처럼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민원을 넣을 권리다 아니면 소송을 할 권리다 이런 핑계로 보복을 계속 하더라도 이를 초기에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교사들의 경우 이렇게 정당한 생활 지도가 아동 학대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교사들이 좀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참 현행법상의 이제 악성 고발 고소로부터 교사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이런 거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른바 교권사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장치가 마련되기는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 조항이 있고 또 교육감의 의견서 제출 제도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이미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장치일 뿐이지 학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행위 자체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어서 고소 고발로 고통받는 교사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장치는 또 아닙니다. 예. 이 참다 못한 교사들이 뭐 학부모를 고소하거나 이러는 법적으로 예. 문제 사안을 이제 제기하는 일도 좀 늘고 있는데 그 학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그 혐의를 좀 적용해서 죄를 묻는 게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교사가 사립학교 소속인지 아니면 공립학교 소속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제명이 좀 달라지는데요. 네. 사립학교 교사의 수업은 법적으로 업무에 해당해서 만약에 학부모가 교무실에 찾아와서 뭐 큰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서 막 난동을 부린다든지 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보면 이런 사례들을 처벌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 공립학교 교사는 그 수업이 공무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가 예, 적용이 됩니다. 예. 네. 자, 이게 그 이런 상습적인 학부모들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방해 행위 가장 강력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가 적용이 됩니까? 근데 만약 악성 민원을 넘어서 뭐 교사를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다, 뭐 이런 네. 수준까지 갔다면 앞서 말씀드린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 방해죄에 더해서 뭐 상해죄나 다른 죄들이 함께 적용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형량은 올라갈 겁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인데요. 여기에 또 상습성이 인정되게 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법원 분위기가 교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 되게 엄벌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질이 나쁜 악성 학부모에게는 징역형 선고까지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장애인 보조금 부정 수령 사건인데요. 3년 전이었는데 전주의 한 장애인 센터에서 그 지도사 걸로 알려져 있죠.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사건이 좀 화제였는데 네. 이분이 11년간 13억 원을 횡령한 걸로 빼돌린 사건입니다. 최근 주범에게 징역 4년 6개월 형이 선고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약한 처벌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법리가 작동하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형법상 사기죄에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그 대법원이 권고하는 그 기본 형량이 징역 3년에서 6년 사이입니다. 물론 그 3년 아래로 감경도 가능하고요.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범행의 죄질을 무겁게 봐서 감경 없이 기본 그 법정형 안에서 그래도 상당히 무거운 형을 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해당 내용을 보니까 해당 장애인들의 가족들까지 지금 네. 이 범행에 좀 가담을 한 것 같아요. 요청을 하니까 그 장애인의 뭐 가족들, 부모나 형제들이 같이 바우처를 좀 찍어줬던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이렇게 받고 난 다음 나중에 돈까지 좀 나눠가지고 그런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공범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번 사건으로 무려 19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형제, 자녀 등 그 일가족이 대거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역할을 분담하고 명의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했다면 그 사법부 눈에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사기단이다 이렇게 비칠 뿐입니다. 처벌의 수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칼같이 나뉘는데요. 예를 들면 사건을 주도하고 배당을 가장 많이 챙긴 주범은 당연히 감옥에 가겠지만 네. 주범의 지시에 단순히 따랐다거나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가족들은 단순 가담자로 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혈연이다 아니면 혈연이지만 그 안에서 위치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봐주는 게 아니라 범행 기여도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금액이 13억이라는 혈세가 이렇게 샜다는 건데 전주시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 강제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다 가능합니까? 받아낼 수 있습니까? 네, 전주시가 끝까지 받아내겠다라고 장담은 했지만 냉정히 말해서 이 돈의 행방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미 돈을 다 뭐 생활비나 뭐 유흥비로 다 소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들의 예금은 당연하고 뭐 부동산, 차량까지 다 샅샅이 뒤져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만약
재산을 다른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돌렸다라고 하면 전주시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족에게 넘긴 재산을 다시 뺏어와라라는 이런 소송을 걸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들한테도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소송에서 이겼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지금 공범을 가족으로 둔 장애인, 그 장애인 당사자죠. 그 가족들이 이제 나쁜 범행에 가담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해당 장애인에 대해서 10개월 지급 제한을 걸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거기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생존권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그 향후 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질 부분 같습니다. 전주시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 수급 통로가 된 급여는 일단 정지시킨다. 이런 네. 행정 원칙을 좀 보여줘야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처분은 소송으로 가면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모의하고 돈을 가로챈 거는 그 나쁜 가족들이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 가족이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장애인 생존과 직결된 복지 혜택을 끊어버리는 거는 우리 법의 대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자의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는 비례 원칙 위반으로 판단할 소지도 큽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령 지원자에게 차별적 배점을 했다는 건데 이게 전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보통 인구조사나 여러 가지 뭐 통계조사를 할 때 이 통계 조사원들을 좀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분들이 60대 이상이라고 해서 고령 지원자죠. 이분들에게 낮은 점수를 줬다가 이게 감사에 적발이 됐습니다. 예. 자, 이게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겁니까? 네, 청년 실업도 심각한 문제인데 요즘 시니어들한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 심사에서 이들에게 대놓고 낙제점을 준 건데요. 이건 법적으로 명백한 고령자 고용 촉진법 위반입니다. 우리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이런 채용에 차별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을 위반해서 그 고령 구직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건입니다. 보통 이제 그 업무 특성상 보면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실제 네. 접촉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청에서는 그 업무 특성을 좀 고려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법이 인정하는 채용 연령의 차별 예외 사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례가 왜 또 그런 거 조항에서 인정받지 못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그 하루 종일 걸어야 되고 집집마다 방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고된 현장 조사 업무라서 체력적인 면을 고려했다라고 항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법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뭐 격렬한 신체 능력이 필요한 소방관이나 뭐 경찰관들, 뭐 아니면 영화에서 아역 배우를 뽑을 때 그거를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것처럼 직무의 본질상 연령 제한이 절대적일 때는 이 차별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 통계조사 업무가 과연 60대 근로자가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고난도의 직무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요즘 60대면 그렇게 노인인 것도 그렇죠.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이시죠. 네, 그래서 법원은 이런 걸 합리적 사유가 아니라 막연한 편견과 행정 편의주의로 봅니다. 그래서 차별의 정당한 예외 사유로 인정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전주시는 이번에도 그 처벌에 대해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 덕진구청에다 주의 조치만 내린 것 같아요. 자, 이런 차별이 또 반복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거 벌칙 조항이라는 것도 좀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부 감사는 좀 온정주의처럼 보일지 몰라도 법적인 진짜 페널티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고 네. 그러면 이제 인권위가 차별을 인정해서 이거를 고용노동부에다가 통보를 하고 네. 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걸 구청에다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구청이 이 명령을 우습게 보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때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제 게다가 기관 경영 평가나 감사에서 큰 감점을 받게 되니까 구청장이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거운 벌칙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건 일단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원자들 60대가 넘은 고령인자 탈락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다시 법적으로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습니까? 뭐 단체로 이분들이 구청 앞에 가서 나를 다시 고용을 해라 이런 채용 소송을 내고 싶으시겠지만 네. 법리적으로 이 소송은 실익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계조사원은 몇 주짜리 단기간이 대부분이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이미 그 사업 기간이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대신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제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위자료 달라라고 하는 청구인데요. 구청이 위법한 차별 때문에 내가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를 박탈당했고 뭐 심각한 정신적 모멸감을 느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지자체 감사 결과서라는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할 위법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제 법원도 구청에게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라 이런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할 기회마저 빼앗기는 사회라면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 제도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투명한 최후의 보루여야 하는데요. 자,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일자리 행정이 법과 상식이라는 기본 위에 바로 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